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드사와 외국계 은행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시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 4천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 수사기관이 조사 중입니다. 시티캐피탈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공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한국시티은행과 기업은행도 각종 정보 유출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한국시티금융그룹과 기업은행 금융그룹은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출자 공기업의 이익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기업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할 정도의 사내 유보금을 적립하는 관행을 막고 세외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출자 기업 배당 확대는 최근 대기업이 수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주가가 평균 5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613개사의 실적과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이익이 증가한 235개사의 주가가 평균 47.23%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0.58%보다 46.6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텐의 황동석입니다. 기업과 바이오주 실적에 대한 부진에 이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한편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2,000선을 재탈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종가 기준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6선에서 0.98%포인트 정도 빠진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이 나오면서 560선에 바짝 달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급등을 하면서 1,03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선상클럽 코너가 이어집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명을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뜨끈뜨끈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라 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의 급락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좀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선을 재탈환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1,9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저번 주에 제가 2,000선을 못 넘길 거라니까 너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셨는데, 네. 저는 지금 암중모색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중모색이 저점에서 암중모색이면 좋은데 고점에서 암중모색입니다. 근데 이제 원화가 지금 급격하게 강세가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저는 나스닥이 급락이 오히려 한국 IT 업체는 혹이라고 보는데 매수할 혹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초기는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저는 코스닥의 지나친 테마주 특히 사물인터넷 난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 요인으로 보는데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의 그 펀드 플로우가 바뀐 게 이제 그나마 그게 지금 1900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 이슈와 긍정 이슈가 2,000선 앞두고 암중 모색하는 주가 이번 주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도 삼성전자 잠정치를 발표했지만은 미국 업체들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4월 이후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회계는 강국이 아닌 것 같아요. 4월 중순 넘어가서 IT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반면인데 그럼 아직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기업 관련주, 구조 개편 관련주, 원외 강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최근의 하락으로 2개월 만에 4,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내 업체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또 구글과 IBM 등 기술주들의 또 실적을 확인해보고 그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 대표님의 견해 한번 듣고 싶은데요. 심각하게는 봤을 때는 2000대 초반에 버블닷컴 이런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 아니냐고 판단합니다. 미국 나스닥 업종 PER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배. 내년도 기준은 19배거든요. 이건 뭐 제가 봐서는 비정상이죠. 네. 그 비정상은 다시 정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리도 보시면 주가 차트가 거의 망가진 차트가 뭐 저는 이미 2월 중순부터 마이크론 테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 그 IT 업종들은 뭐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내 IT 업종도 똑같이 킬 맞추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IT 업종들 뭐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국 업체보다 20-30%의 고평가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 이유를 갖다가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한국 업체보다 이게 M&A도 잘 되고 IPO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높게 줄 수 있는 요인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서는 뭐 제 의견인데 예. 저는 영어권 국가들은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하면 20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한글 뭐 세종대왕을 뭐 떠나서 네. 비영어권 국가의 어떤 한계. 그러면 미국 업체들은 영어권이니까 마케팅 잘 되고 그러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서는 우리보다는 적어도 30% 이상 고평가를 받아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높거든요. 그럼 비정상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국내 IT 업체들이 같이 버블을 일으켰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든 뭐 SK에서 다 아시다시피 PER이 한 뭐 10배 미만이고 그 다음에 물론 뭐 LG IT 4인방도 PBR 기준 봐서는 저평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봤자면 구태여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뭐 나스닥 떨어진다고 해서 국내 IT까지 호들갑 떨면서 뭐 위험해라고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저는 필요는 없다. 그래서 IT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하드웨어 IT고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은 PBR이 뭐 이미 10배 이상이고 구글이나 그쪽보다도 PBR 기준은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이제 그런 기업이 만약에 네이버가 대여섯 개가 있다. 그러면 네. 큰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급락과 연계된 종목은 기껏 해봤자 제가 봐서는 그 네이버 관련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본다면은 구태 여기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 특히 IT에 관련 하락이 국내 IT 업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저는 절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IT 업체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나스닥의 급락이 우리나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갤럭시 S5가 전 세계 124개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당일 판매량이 미국 기준으로 갤럭시 S4 대비 30% 많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렇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인다면 부품에 대한 수혜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갤럭시 S4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삼성이 홀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갤럭시 예. S3가 있었고, 예. 3가 엄청 히트를 쳤고, 예. 그때 주가가 이제 150만 원까지 가게 된 요인이고요. 갤럭시 S4, 여기는 5인데, 네. 갤럭시 S5하고 4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응은 다 각각일 테니까, 나라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IT기가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하면서 해드리는데, 갤럭시 S4는 엄청난 기능을 총 집합체를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팔렸는데, 저는 그 이유가 보면은 너무 많은 이게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동양화를 읽다가 서양화를 읽고 서양화를 읽다가 동양화를 읽은지, 이게 짬뽕인지 된장찌개인지, 이게 무슨 돈가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너무 많은 집합, 욕심을 부린 거죠. 예. 그런 반면에 갤럭시 S5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절제되고 핵심적인 기능을 잘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동양화를 그렸으면 동양화대로 여박이 밀고 서양화를 쓰면 화려하게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좀 성능상을 봤을 때는 어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상인데 아이폰 6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S5도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교묘하지만은 투 트랙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게 A와 A 다시를 내놓고 B사 제품은 이제 못 보게끔
그러니까 A와 A-를 내고 이렇게 비교시켜서 네. 가격과 성능을 차이시키면 사람들은 소비자들 그거 일단 보지 A라는 제품만 딱 내놓으면 B사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자 A사가 A와 A-를 놓고 보니까 이런 마케팅 전략이 충성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갤럭시 S 그 4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좀 싸죠. 그래서 예. 제가 봐서는 가격이 아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이 제품은 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겠다라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충분히 어필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자 주가가 보시면은 이게 한 15년 주기를 크게 보시면은 과거에는 4년 주기였고요. 네. 2000대 들어와서는 그 디램의 메모리 사이클도 2년 주기였고 그다음에 후반 들어와서 5년 킬러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 나타났고 지금 3년 조정 중인데 1년 반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1년 반 동안에 주가의 사이클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9월까지는 아마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물량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보는 PCB 부품 업체들 갤럭시 S4가 안 돼. 잘 안 될 거야. 그다음에 힘들 거야 라고 이미 1년 반 전부터 주가가 조정받은 PCB 업체들 서원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리눅스라든지 인터플렉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서원인텍 이런 데 보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봐서는 제가 제시하는 시가총액이 2, 3천억에 영업이익률은 8, 9%에 ROE는 8, 9%에 PER은 한 6%, 7%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갤럭시 S5의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니면 더 많이 팔려서 부품업체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Q 물량이냐, 예. 그 다음에 P 프라이스냐 어떤 면에 봐서는 근데 결국은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결국은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체 방어할 수 있는 업체 삼성전자 아무리 맷집을 떼고 때려도 자기 사람대로 원가 능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총이 2, 3천억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키워줄 업체들 그걸 중심으로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장 업체들을 꾸려가기 때문에 큰 이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주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예. 제 표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그 밸류에이션 표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에 삼성전자의 ROE입니다. ROE가 18.8%에서 15년에 16.4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 제품의 스마트폰 제품 때문에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오른쪽에 ROE SK 하이닉스의 ROE를 보십시오. PER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ROE가 23.7%에서 19.2. 이게 연초 3월 달만 하더라도 24%였다가 23% 거의 근처였거든요. 네. 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NS3 실적이 아마 하향시킬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향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봐도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5%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연초부터 SK하이닉스 4만 원 넘어간 파르시라고 저점은 3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램의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이런 거 실적에 대해서 네. 실적은 정점인 것 같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간에 메모리가 메모리답지 않다. 그 얘기 뭐냐면은 메모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많은 양을 처리하려면은 미세 선폭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램도 문제였고, 낸드는 SK하이닉스 문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한 팀이 그냥 0대 비기면 결승전 올라간다, 네. 우승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팀이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수비만 하는 팀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축구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야 네. 서로 박진감이 있는데, 어느 한 팀이 딱 0대 무승부야, 딱 해놓고서 수비만 치중하면은
입장료 값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치킨 게임 끝났다고 해서 그런 기술 개발에 더 노력을 하지 않고 저는 LG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봤거든요. LG전자도 적자가 보나 있어도 스마트폰 더 많이 팔아라. 근데 그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마켓시가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치킨 끝났어. 지금 다 이제 부준자야. 그래서 여기서 재무량 조절하면서 단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돌아오는 부메랑은 이런 밸류에이션 약화 혹은 IT 기술의 어떤 끌어가야 될 메모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업종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되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지금 그 문제고 삼성전자도 그걸 브레이크 스루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닌데 네. 제가 봐서는 메모리 업체를 보는 기준을 봤을 때는 금연을 봐야 밸류에이션이 얘가 정당화된다라고 판단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블릿 PC든 간에 무슨 뭐 스마트폰이든 간에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이 한계가 있으면서도 그 메모리 물량이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킬랩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킬랩이 지금은 부재하고 있고 네. 뭐 나타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사물 인터넷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그 센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건 데이터 처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크게 그 메모리를 크게 증대시킬 요인은 아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주주의 분포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많은 그 기대를 봐서 그런지 그 소수 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SK하이닉스는 7억 주인데 너무 많은 분산이 되어 있고 이런 너무 많은 분산과 주주 많은 것들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5%를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IT 업황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어디에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너무 많이 분산된 주주,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부진한 이유도 킬러앱이 없다는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업황 개선과 또 LED 조명 시장 확대로 LED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LED 업황이 좋죠. 네. 또 성장성이 좋던데, 근데 저는 그 IT 쪽에서 L자가 들어가면 저는 별로 싫어해요. L이요? 예. 그러니까 LED, LCD 뭐 OLED라든지, 네.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저는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그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 부품의 구성비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 업종이 아주 대단한 어떤 뭐 기술력이 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게 난립이 되어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가를 인하시켜야 그 수요를 폭발시켜서 시장을 확대시키는 측면.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봐서는 뭐 업체의 난립. 그 다음에 부품에 많은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업이익률의 한계. 이런 것들도 결국 LED 업종도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게 서울반도체라든지, 물론 뭐 LG도 좋지만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수익이 못 따라가고 있고, 그게 지나친 밸류에이션. 보니까 서울반도체도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30배입니다. 네. 아까 나스닥이 아까 35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LG노텍이 20배인데, PBR 보면은 서울반도체 3.8배, LG노텍도 1.4배예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들 업체들을 갖다가 LED 업종이 엄청난 호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들 업체들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한 것은 저는 그건 너무 중학생 2차 방정식 푸는 문제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뭐 미분 적분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간다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서울반도체 LG노텍은 이제 올라가서 팔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LG노텍은 최근에 한 20% 정도 네, 저는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LG노텍과 서울반도체를 저는 박스권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한 LG이노텍도 박스권 전략으로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서울반도체도 포가 높기 때문에 LED 업황이 좋게 간다고 서울반도체도 증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라FN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됐네요. 전투장입니다. 전투장. 자, 국내 지수가 그만한 또 조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재차 하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여튼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되는 시장이다. 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전부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의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예측할 필요도 없고 항상 주식 투자는 대응이다. 이렇게 늘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제가 오늘 하나 깨드리려고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주제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과연 추종해도 될까? 항상 옳은가?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직까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항상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이거 기관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식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 엄청나게 많이 한다. 주식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I love 연기금이다.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나는 무조건 따라 사보니까 수익이 괜찮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외국인들의 매매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많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왜 틀리는데? 첫 번째는요, 외국인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도 투자를 하고 한국만 투자를 해요. 대만도 투자하고. 이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큰 투자 전략 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기들의 전술적 전략 속에서 우리나라는 존재한다. 요거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요,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 즉 주식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보다요, 더욱더 민감한 게 바로 환율입니다. 자기들이 팔았을 때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환율 부분들에 대해서 얘들은 철저한 계획을 만들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환율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요, 자금의 성향이 좀 달라요. 미국계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주식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중장기적 성향을 많이 가졌습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수익 나면 팔고 나가는. 그런데 이 유럽이나 그리고 중동, 그리고 중국계 자금들은요, 상황이 좀 달라요.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은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좀 더 가까울 것인데요, 선물하고 옵션을 같이 이용해요. 그래서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옵션을 같이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도 과연 주식 투자하시면서 선물 옵션 같이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서로 걔네들의 모방적 투자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이렇다 치고 기관은 어떨까요? 자, 기관은요, 기관 성향이 제각기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은요, 기관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하나는 증권사죠.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르는 증권사가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매매를 해요. 자기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투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펀드를 모아서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연기금이 있어요. 연기금. 나머지 이제 보험, 기타 법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요 세 가지는요, 성향이 완전 다르죠. 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시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시장을 운영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포지션이 강합니다. 연기금은 뭐가 없습니까? 환매가 없죠. 연기금 자금은. 따라서 지속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고. 투신은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개인하고 똑같아요. 펀드에 누가 가입하죠? 개인이 가입한다. 그래서 개인이 팔고 싶을 때는 역시 환매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투신도 파는 거예요. 투신은 개인 투자자하고 똑같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투신은 성향이 굉장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연기금은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요, 투신의 경우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만 사는 경우가 있겠지만,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증권사에는 경우가 좀 달라요.
자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파생과 연계된 매매를 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증권사 역시 우리가 증권사를 보고 사고 판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투신은요, 투신이 사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입니다.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 투신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투신이 사는 70개, 80개의 종목들, 집중적으로 많이 산다면, 그 70개, 8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70개, 80개를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투신이 사는 그 70, 80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5종목, 1종목을 골랐을 때, 과연 올라가는 종목들만 고를 수 있느냐? 없죠.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투신이든, 기관이든, 이 외국인이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어느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 기관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작년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요. 주식 주도형 만약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률은 항상 인덱스하고 똑같아요. 지수가 작년에 4% 올랐다가 하면 4% 올라가요. 펀드가. 일반적으로. 물론 더 많은 게 있지만 반대로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인덱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수 대비 얼마만큼 올랐느냐. 코스닥이 만약에 20% 올랐다. 그러면은요, 이 펀드에는요, 2%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익률. 왜냐면 시가총액이 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인덱스 20%면 코스피 인덱스 들어오면 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하면 1년 내도록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뭐냐면 펀드 투신하고 똑같은 매매를 했을 때 작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성과는 얼마냐? 0% 제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연기금 정말 투자 잘하잖아요. 작년도에 연기금 투자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I love 연기금만 따라가 볼까? 따라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65%입니다. 2.65% 얻으려고 주구나 사나 연기금 따라가면서 매매하실 겁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그 잘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롱숏 펀드요. 작년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 4.6% 벌었어요. 1년 동안 4.6%.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4.6% 수익 나가지고 여기서 펀드 수수료 빼고 뭐 빼고 하면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뭐죠? 수익률이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해 드릴게요. 롱숏 펀드는요, 작년에 그나마 4.6%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롱숏 펀드는 박스권장 내지 약간 하락장에서 유리한 펀드예요. 반면 상승장을 만나면 롱숏 펀드는 수익률이 작게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네.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는 강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롱숏 펀드를 가입하시면 안 되죠. 이건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와 롱숏 펀드 해가지고 나는 수익률이 괜찮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펀드 다 가입하고 지금 박스권이 2000포인트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위 올라가다 밀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롱숏 펀드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받고 있죠. 왜? 롱숏 펀드라는 게 일정 부분 올라간 거는 때리고 떨어진 것들을 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와 롱숏 펀드가 유행이네 이렇게 가는 투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면 주식 투자는요, 주식 투자만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인덱스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나는 외국인 좋아, 외국인 사니까 따라 사야지. 기관이 많이 사네, 기관이 사는 종목 따라 사야지. 한번 사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1년 동안 나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사는 종목들만 내가 무조건 산다. 1년에 2.65%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이 수급의 대책은요, 없습니다. 이미 패턴 자체가 다르고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은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분명히 은행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증권시장, 이 전투장에 들어왔는데 외국인 따라 해도 안 되고 연기금 따라 해도 안 되고 기관 따라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본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돼요. 차트 공부하면 될 것 같죠? 전혀. 주식 투자는요, 차트 없이 할 수 있을 때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 본질적인 가치, 어떻게 주가가 구성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측은요, 항상 빗나가지만 현재의 분석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동조매매, 이러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거에 동조매매보다는 확실한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다찾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멘토와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이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따끈따끈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닥 잡기일 텐데요. 오늘같이 특히 또 장 등락폭이 많은 장에서는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상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바닥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잡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멘트 확인해 볼 텐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시네요. 관심보단 관망이다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위기를 기회로 말씀해 주시면서 개별주에 주목해 보자 하시네요. 코스피가 장중에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관심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모든 전문가나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증권 뉴스 보자면 다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기서 외인들의 수급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현재 400억 이상의 매도를 한 14거래일 만인가요?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매도세 자체가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골치가 아파질 가능성은 있지만 오후장까지는 일단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요. 외인들이 마지막에 장 막판에 갑자기 또 끌어올려주면서 매수로 들어왔던 흐름을 본다면 오늘도 다시 서서히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막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내일장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15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매집이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고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바로 주포, 이른바 리더가 아니죠. 지금은 중국의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를 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를 때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거기에서 항상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 그리고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를 등락을 어느 정도 거듭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주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우리가 전혀 지켜보고 있던 종목군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지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김선윤 멘토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문자는 게임빌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요, 괜찮다 하시네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게임빌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네, 주가 많이 밀렸는데 다시 좀 반등을 줍니다. 오늘 갑자기 4%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신작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잡히는 구간이 2분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자체가 좀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수급 좀 보자면요. 많이 올랐을 때 외인들과 기관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자면 외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렇죠? 기관들도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혀주고 있어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고 매도세로 전환했다 볼 수 있고, 오늘 장에서도 보자면 기관들이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매수로 기타 법인과 연기금,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창 봤을 때도 매도세가 외인 매도세가 좀 나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봐도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조금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접근하면은 나쁘진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수익은 바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5%입니다. 딱 5%만 노리고 들어가신다면은 괜찮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게임빌이 오늘장에서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240선 원칙인데요. 네. 240선 원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0선 자체가 항상 이렇게 하향하고 있을 때, 이 상태에서의 지지는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240선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이만큼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240선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까? 당연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밑으로 내려갈 여지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업황적인 변화, 그리고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게임빌 실적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신작 게임들을 비롯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는 아직까지도 심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요, 상단의 대부분의 매물권이 이 가격대 12만원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밑에 지금 이 과정은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국면이 나와서 최소한 10만원대까지는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게임빌 업황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차트에 만드는 모양새를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가능세가 어느 정도는 위에 있는 이 7만 5천원, 8만원 사이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목표가를 대응을 하신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빌 종목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8841번님께서 두산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도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선유 멘토님은 I love 두산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기다려라 중국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혹시 김선유 멘토님 야구도 두산 팬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네.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 팬으로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두산 중공업도 좋아하고요. 두산 인프라코도 굉장히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밥캣의 그 미국의 성장 가능성 4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종목군이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수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상치도 마찬가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2분기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두산 중공업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히려 저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 쪽으로의 무게감에서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니까 밥캣 성장, 소형 엔진 분야에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를 좀 더 보시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더불어서 포크레인 또 이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포인트 맞추신다면
조금 더 중공업도 좋지만 인프라코어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중공업도 만약에 진짜 사시려면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산화 멘토는 중국의 미니 부양책에 따른 중국의 수혜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둘 다 주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예. 우리 두산 말 그대로 곰이죠. 곰들이 상당히 둔해요. 그만큼 주가 자체도 상당히 둔한 모습. 그리고 변동폭도 상당히 작게 나타납니다. 두산 특유 주식의 습성인데요. 자, 이건 변동폭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도 0.1% 정도 움직이고 평소 때를 보시더라도 한 3%, 2%대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움직이기 힘든 게 바로 또 두산 주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 게 뭐였습니까? 중국은 바닥은 확인했다. 다만 거기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두산 인프라코어의 점유율은 높아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상당한 자국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대신에 캐파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네핏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중공업도 똑같습니다.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의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1차적인 바닥권 신호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2차적인 그리고 3차적인 바닥권 신호가 나오고 현재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우리가 32,000원, 33,000원 요 사이에서 대부분의 순차적으로 바닥 시그널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이 꾸준히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자리는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 바닥이고 대신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중국이 어느 만큼 빨리 상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은 그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지금 이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급등의 각도는 그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미 각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둔각 패턴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크게 이렇게 뽑아낸다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면서 안정적으로 항아리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매수 가능하다, 중국 조금 더 보면서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두 분 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김선일 멘토님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관심 있게 보자는 바닥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엇갈리는데요. 김선일 멘토님은 조금만 사보자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더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만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네. 흐름은 바뀌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그리는 차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바닥부터 잡아볼까요? 이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바닥 라인 한번 이어보고요. 완전 진짜 바닥입니다. 그리고 고점 포인트 맞춰보자면 이런 그림이 좀 나옵니다. 대충 좀 맞춰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약간 좀 슈팅한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도 조금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외인들이 물량 들어오다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 기관들이 지난주에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오늘장에서 수급이 잡히긴 합니다. 근데 외인은 털고 있어요. 외인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만약에 수급이 외인보다 조금만 못 미칠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이는 사지 마세요. 사도 되는데 정말 조금만 사시고 수익도 많이 안 날 겁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오히려 그 LG 디스플레이보다는요, 삼성 전기가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갤럭시 S5 지금 엄청 잘 팔린답니다. S4 대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 나왔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쪽의 무게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전기 쪽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되긴 하지만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LG 디스플레이 오늘 또 2% 상승하면서 3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는 건 더 기다려보자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미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켜보면 좀 더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 자체 바로 240선, 480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럴 때는 시세가 폭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현재는 여기 상단에 3만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벌써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선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27,300원 부근, 그리고 지금 상단은 3만원, 그리고 우리가 시초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제가 25,000원대 말씀드렸었죠. 벌써 시세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샀을 때 거기에서 내려갔을 때는 또다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신 분들은 가보자,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따가 사자, 그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패턴적인 부분을 반복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거래량, 상당 부분의 거래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포의 평균 가격대는 당연히 밑에 분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오르는 연장선상으로 이 에너지 자체가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우리가 맥점으로 확인해 볼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는 이 3만원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X 좀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코멘트와 함께 김선유 멘토님은 매수하더라도 조금만 매수하자는 신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RF텍 3891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주인 없는 빈집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저항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주인이 없다면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오라고 해놓고 주는 빈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조금 상반된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왜 O 사인을 드렸냐면, RF텍 무슨 종목입니까? 무선 충전입니다. 자, 갤럭시 S5가 정말 잘 팔린답니다. 네, 의외로 정말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오늘 관련주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RF텍 같은 경우도 이 바닥 포인트에서 지금 보세요. 바닥 포인트 라인, 그러니까 차트 흐름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혀주면서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에서 상승 쪽 분위기 되면서 바닥을 그려주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났단 말이죠. 여기 바닥 포인트 여기죠. 여기 바닥, 그 다음 라인 바닥이죠. 자, 여기서 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적인 움직임을 잡자면 모멘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조금 약간 삐뚤어졌나요? 이 정도 되는데요. 요 갭을 조금 메울 가능성 12,000원까지만 보자는 겁니다. 12,000원 이상 보지 말자. 자, 수급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 오늘 장도 아직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 개인들이 지금 이슈를 갖고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 쪽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딱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좀 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보단 강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O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RF텍에 대해서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가봤자 그렇게 크게 못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시세 자체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저항이 많다는 것은 돌파를 할 때 그만큼 힘이 좀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도 충분히 더욱더 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1차적인 매집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차적인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3차적인 지금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형국인데, 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강력한 저항권을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단을 한번 보시면,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짧은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하단 매물에 있는 이 구간 자체에 매물 전체를 흡수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다시 한 번 더 240선과 480선에 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어느 정도 이평선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역별 상황에서의 종목군들은 크게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잘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RF텍 아직까지는 공략하지 말자. 그래서 X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보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증권 4%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4.4%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일진전기도 10일날 편입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4% 육박합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님의 수익률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서가 여전히 2%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투팩도 현재 수익권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GS 마지막으로 19일날 편입했던 종목이네요. 1% 정도 손실 구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도 궁금증들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누적 수익률이 31%, 30% 넘겼고요. 김선현 멘토님은 13.06%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과 또 AS는 계속해서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1995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중한 또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